우리가 아는 다른 위인들처럼 대단한 책을 남기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아버지도 포기하셨는데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59에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 난 저 사람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어, 나는 뭐가 부족해, 본인의 단점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득신이라는 분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자기 묘비에 들어갈 글을 직접 쓰셨거든요. 근데 그 묘비의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역사의 쓸모입니다. 이 책에 진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흥미진진한 인물들을 제가 몇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김득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김득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위인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분이어서 김득신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서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독서왕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을 흔히 떠올릴 텐데 김득신은 진짜 더한 것 같아요. 김득신이라는 분이 백이열전이라는 책을 몇 번 읽은지 아세요? 이 책을 11만 3천 번 읽었다고 해요. 같은 책을. 너무 재밌는 분인 게 이분의 독서 기록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서 기록장에는 자기가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한 책을 여러 번 읽었을까요? 이분은 너무나 아쉽게도 머리가 나빴다고 해요. 한번 책을 읽으면 절대 기억하지 못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계속 까먹어서 한 책을 이렇게 11만 3천 번이나 보게 됐다고 해요. 김득신이라는 분은 가문은 되게 좋았어요. 금수저 출신이었는데 문제는 머리가 나빴다는 거죠. 근데 당시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 양반집에서는 과거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해서 출세를 해야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분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과거 시험 못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집안에서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요. 득신이가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우리 양자를 들이자.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용병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득신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양자 입양은 좀 미뤄달라. 그래서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 성함도 참 재밌죠. 아버님 김치가 김득신의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인내심을 가지고 득신이를 계속 가르치세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득신을 안 쳐다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득신아, 넌 이제 공부는 그만하거라. 내가 죽으면 너를 이제 가르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아버지도 하지 못한 일을 다른 누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김득신이란 분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학업에 매진을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길거리를 걸어가 다니면서도 책을 읽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당시 과거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당시 과거 제도는 크게 속과와 대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속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대과라는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김득신이란 분은 속과에 계속 응시합니다. 계속 떨어져요. 39살에 드디어 속과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과에 또 응시를 하는데 한 번에 붙으면 김득신이 아니겠죠. 또 보고 하다가 20년이 흘러서 59에 드디어 대과에 합격을 하십니다.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아버님도 넌 이제 공부를 그만하거라 유언을 남기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대과까지 드디어 합격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김득신에 관련된 에피소드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김득신이 노비와 함께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또 그 글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득신이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 문구 뭘까? 그래서 노비가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김득신이 저 문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 노비가 나리 제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지만 저 문구는 저도 아옵니다. 나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셨던 그 백이열 첫 장의 첫 문장 아닙니까? 11만 3천 번을 읽었는데 첫 장의 첫 문장을 기억하지 못해서 옆에 있던 노비가 알려준 거예요. 그만큼 김득신이 머리가 안 좋았다고 해요. 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김득신이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괜찮은 시를 하나 찾았어.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 시를 읊어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정색하면서 지금 장난하나? 이 시 자네가 저번에 써서 보여준 시 아닌가? 본인이 썼던 시도 까먹고 너무 괜찮은 시를 발견했다고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김득신은 정말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까먹는. 근데 어렸을 때 김득신이 천연두를 앓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머리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진 못했다. 또 재밌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 김득신이라는 분은 수염이 없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하도 이제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이렇게 수염을 돌돌 말아가지고 뽑다가 수염이 아예 없어졌다.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김득신은 머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위인들처럼 대단한 책을 남기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아버지도 포기하셨는데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대과까지 응시해서 59에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자기 묘비에 들어갈 글을 직접 쓰셨거든요. 근데 그 묘비의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너는 못해 라고 한계를 정한 적이 없다. 혹시 당신이 살다가 재주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해 보아라. 나보다 시를 빨리 쓰는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글을 빨리 배운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 같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나는 노둔한 사람이지만 그 노둔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뜻혜성 선생님이 이 김득신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실어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왜 김득신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남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 난 저 사람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어. 나는 뭐가 부족해. 본인의 단점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득신이라는 분은 같은 책을 11만 3천 번을 읽어가면서도 그리고 나서도 까먹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김득신이란 분의 인간 승리 스토리를 읽으면서 뭔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100번까지는 시도해보자. 50번까지라도 시도하자. 내가 11만 번을 시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20번, 30번, 50번은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분도 저 이 책에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우리가 어우동이라는 캐릭터는 익숙하잖아요. 게임 캐릭터로도 나오고 약간 화려한 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어우동을 기생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좋은 집안의 여성이었던 거를 몰랐습니다. 어우동은 사실 양반집 교수였어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이었고 얼마나 좋은 집안이었냐면 어우동의 남편이 효령대군의 손자였어요. 효령대군이면 세종의 형인데 효령대군의 손자인 이동이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완전 로열 패밀리였던 거죠, 진짜. 근데 이 이동이란 사람이 정말 문제아였습니다. 이동이란 사람이 기생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동은 어우동을 버려요. 소위 말해서 소박을 맞게 된 거죠. 혼인 관계지만 사실상 별거 관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스캔들이 터진 거죠. 실제로 성종실록에 실린 내용이에요. 성종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우동이 17명의 남성과 간통을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17명 중에는 뭐 양반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7명 중에 당시 병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사헌,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도 이 스캔들에 포함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우동이 도끼를 품었을 수 있잖아요. 난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죠? 성리학의 시대였죠. 성종이 또 그런 성리학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성종이 이 스캔들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여자가. 그러면서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으면 곤장을 맞는데 곤장으로 부족하다. 사형시켜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어우동은. 근데 이 17명의 남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성들도 유부남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귀양 잠깐 갔다가 풀려나거나 뭐 무고가 인정이 돼서 풀려나거나 이분들은 그냥 계속 관직을 유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녀 차별적인 사회였었던 거고, 최태성 선생님은 역사 속에서 이런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우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종시대에는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어떤 책을 썼어요. 내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당시 사대부집 여성들이 달달 외워야 되는, 여성이라면 지켜야 될 규범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훈에 적혀있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편이 몹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간을 하며, 그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야 하며, 만약 땡땡땡을 한다 해도 어찌 감히 원망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땡땡땡이 뭐냐면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여성들은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채찍질을 맞아도 원망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이 내훈이라는 책에서 써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으니까 어우동이 저지른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겠죠. 비록 남편이 먼저 글을 버렸고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간에 여성은 일단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다면 회복이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 역사가 항상 남녀차별의 역사였던 건 아니더라고요.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고려시대에는 상속을 받을 때도 딸과 아들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상속을 받았고 여성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딸도.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성리학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우동의 스토리를 읽고 나서는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최태성 선생님 덕분에 어우동의 억울한 진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꼭 알아야 하는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최태성 선생님의 책에서 역사의 쓸모에서 재발견을 하게 됐던 분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이분의 인생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약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조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분도 정말 인생이 기구하죠. 이분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정조 주위에는 정조가 왕이 되지 못하게 막고 정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정조가 만든 게 규장각이었거든요.
본인이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 라인이 될 수 있는 학자들을 직접 양성하겠다라고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규장각에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정약용도 그 라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정약용의 멘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약용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뭐 본인이 직접 글도 많이 쓰셨지만 뭐 의학, 법학, 지리학, 언어학 이런 다방면의 학문에서 뛰어났고 잘 아시다시피 거중기를 만들기도 하셨고 발명에도 되게 능했던 분이었는데 약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냐면 종교였던 거죠.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서양에서 온 종교, 천주교를 박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약용을 내치라고 계속 정조한테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정약용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너를 불러서 호통을 치고 너를 쫓아낼 건데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 너를 다시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약용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정조가 이제 드디어 정약용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시기가 와서 내 보름 뒤에 너를 다시 부르마 했어요. 근데 부르기로 약속한 그 전날 정조가 승하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약용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정약용은 유배를 떠납니다. 귀양을 가게 돼요. 무려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18년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이분도. 그리고 500권이 넘는 책을 쓰십니다. 18년 동안 500권을 쓰려면 1년에 거의 30권 가까이 쓰신 거잖아요. 이분이 너무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셔서 복숭아뼈에 3번 구멍이 났다고 해요. 양반다리를 하도 오래 하고 있어서. 거의 기록에 미쳐있다 싶을 정도로 글을 많이 쓰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을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정약용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약용이 글을 쓰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역사는 정약용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냥 죄인 정약용인 거죠.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유배를 떠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정약용은 본인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글을 쓰고 또 씁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과서를 펼쳐보면 우린 정약용을 죄인이 아니라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28년 동안 쓴 500권의 책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 책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계속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써요. 편지로라도 자녀 교육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 집안은 패족이지만,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어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집안이 아니지만 우리는 청족으로 살아야 된다. 선배로서의 기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술을 마시는 법도 이런 것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세세하게 편지에 글을 적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멀리 떨어져서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려고 하셨던 거죠. 28년 동안의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술만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목민심서 같은 책들을 남기면서 세월을 보내려고 하셨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갇혀 지내려고 하면은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정약용 이분은 결국에는 책이었던 거죠. 본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결국 책과 글밖에 없다. 그래서 남은 평생 글을 쓰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인재를 놓친 조선이란 나라가 또 안타깝기도 했고,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를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나온 분들 중에 또 저의 시선을 붙잡았던 분은 김육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최태성 쌤의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대동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을 대동법에 바친 분이라고 합니다. 대동법이라는 거는 쌀 같은 걸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동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김육이란 분이 대동법을 위해 온 삶을 바쳤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당시 세금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전세, 역, 그리고 공납. 전세는 이제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내는 거고, 역은 전쟁이 났을 때 또는 뭐 궁궐 축조할 때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걸 제공하는 걸 얘기하고, 문제는 이제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납이 백성들을 제일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는 귤이 특산물이잖아요. 지금은 귤이 되게 흔하지만 옛날엔 귤이 엄청 귀했다고 해요. 장원 급제한 사람한테 주는 하사품이 귤 몇 알일 정도로. 그래서 그 귤 몇 알을 받아오면 가족들이 진짜 한 알씩 나눠 먹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는데, 제주도의 집집마다 귤나무가 열리기 시작하면 관리들이 와서 이 콩알만한 귤의 숫자를 다 세요. 아, 그럼 여기는 20개 열리겠네? 그러면 20알 내세요. 이렇게 배당을 해줘요. 근데 귤이라는 게 20알이 열린다고 해서 20알이 다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새가 파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20알을 도저히 못 채우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농민들이 괴로워서 귤나무에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귤나무를 없애버릴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지를 못하니까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방납업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귤을 사서 대신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납업자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방납업자들이 사또랑 결탁을 해가지고 특정 방납업자가 주는 귤이 아니면 이 공납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납업자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격을 한 10배로 올려요. 백성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나 비싼 귤을 사서 사또한테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사또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그 사례비의 이름이 인정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인정이 없냐? 사또, 이게 다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란 말이 우리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부정부패를 뜻한 단어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공납의 폐단이 심각할 때 김육이 그걸 다 목격을 합니다. 어떻게 목격을 했냐? 김육이 당시 또 그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잠깐 동안 되게 어려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숫장사를 했거든요. 가평에서 살았는데 가평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면서 숯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160km를 걸어서 이 숯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백성들이 이 공납 때문에, 이 지역 특산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동법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동법은 뭐가 특별하냐면요, 대동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땅이 많으면 세금이 커지는 제도예요. 근데 당시에 땅이 많았던 사람들은 지주, 그러니까 양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육이 계속 대동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양반, 그 사대부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내 세금 커지는 거 싫으니까. 근데 김육이 평생 동안 엄청난 양의 상소를 계속 올려서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던 대동법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청도에서도 해야 됩니다. 전라도에서도 해야 합니다. 이걸 온 생에 걸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대동법이 어찌나 반대가 심했는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 걸려요. 근데 그 세월 동안 김육이 계속 대동법을 주장하면서 대동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육이 이제 70세가 됐을 때 베팅을 해요. 충청도에서 시행 안 해주면 나 이제 사표 내겠다. 그래서 결국 충청도에서 드디어 대동법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육이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유언상소를 올려요. 내가 죽으면 대동법이 흐지부지 될까봐 너무 두렵다. 백성들 너무 고통스러워할까봐 두렵다.
전라도에서는 꼭 시행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전라도가 그때 조선 최대 곡창지대였거든요.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된다면 이제 게임 끝인 거죠. 근데 김유곤 결국 전라도에서 시행되는 거는 못 보고 눈을 감습니다. 근데 결국에 숙종 때 이르러서 대동법이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폐 같은 역할을 하는 쌀로 세금을 내게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뒤에는 김육이라는 선비가 있었던 거죠. 다른 양반들이 내 땅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이 대동법을 반대했을 때 김육이라는 선비는 대의를 생각을 했던 거죠.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